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또 여기 아스피린 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정치경제연구소의 유명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아스피린 센터 토크 콘서트는 유튜브를 통해서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검색하셔서 오늘의 영상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패널 아주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한면이 전 녹색대 대표이시고 전 창조한국당 대표 모셨고요. 또 녹색소비자연대 박인예 공동대표님 모셨고, 또 이와 관련된 창업 스타트업 기업으로 소셜 EQ의 홍영권 대표님 모셨습니다. 또 우리 항상 고정 패널이시죠, 우리 유인철 아스피린 센터장님 모셨는데, 한 분씩 모시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의 어떤 환경 운동과 또 앞으로 이것들이 비즈니스 모델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같이 좀 진지하게 또 재밌게 논의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패널로 우리 전 녹색대 대표이시고 창조한국당 대표이신 우리 한면희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개도국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미국, 특히 이제 일본의 산업 설비를 수입해서 생산 기반을 구축하게 되는데, 대개 공해다발성 산업 설비가 주로 오게 되죠. 그로 인해서 환경 문제가 우리의 경우에도 1970년대 말 80년, 90년대 초까지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울산 쪽에 원진, 그러니까 온산병 같은 경우, 그리고 서울 구리시 가다 보면은 원진 레이온에서 원진 녹색병 이런 것들이 야기되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운동단체가 1980년대 이제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되고, 90년대 들어서면서 지금처럼 환경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 그리고 이제 또 소비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보자 하는 녹색소비자연대, 이런 단체들이 쭉 나타나게 돼서 환경 문제를 적어도 우리 사회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중에서 우리 대표님은 어떤 쪽으로 주로, 아까도 모두 소개해 주시긴 했지만 제가 하는 역할은 일단 철학자로서 세상을 바라다 보니까 적어도 근대 사회에서 아주 중요했던 문제는 계급 문제였었습니다. 자본에 의한 노동 수탈로 인해서 노동자 삶이 피폐하던 시절에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운동이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그것만이 유일한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이런 것들 천착하면서 인류 문명의 아주 최대의 현안으로 등장하는 것이 환경 문제일 수밖에 없다라고 여겨져서 환경 철학을 개척하는 입장에 어쨌든 서게 되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환경 운동을 펼치는 환경 운동 단체들에게 이 기업이 그렇게 하듯이 문어발식으로 모든 환경적 사안에 다 뛰어들려고 하지 말고, 자기 환경운동단체의 설립 목표를 좀 분명히 한 상태에서 그 목표에 맞는 전문성에 따라서 환경운동을 펼치면 좋겠다. 그래서 환경운동의 철학 좀 가지세요 라는 것을 주문해서 환경단체들이 아마 이 이념과 강령을 이제 정비하게 되고, 제 경우에는 사회정의 문제하고 환경 문제가 또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는 환경정의의 어쨌든 이론적 소개, 그 다음에 이제 창조적 지평 열어가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녹색대학교, 이름이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녹색대라고 하는 대학도 있나? 그 녹색대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그 녹색대학 출범 배경은 환경 문제를 바라다보는 시각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현 산업 문명의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보수적 입장이 가능할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산업 자본주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돈이 되는 데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자연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다. 그렇다 보면 길게 보면은 이 문명 다음에 오는 문명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이런 고민들을 하려면 고등교육기관에서도 환경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 이런 배경 속에서 녹색대학이 이제 만들어졌었죠. 다만 고등교육과 기관을 운영하는 데 따른 재원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대안학교로 출범을 한 상태에서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는 대안학교가 운영하는 게 그리 어렵진 않은데 고등교육기관은 어렵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현재는 조정 국면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대학교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녹색대가
그 위치가 저기 경상남도 예. 지리산 자락 밑에 함양군에 있습니다. 함양에. 네. 네. 그러니까 녹색대 초기 설립을 해서 일대 대표하신 거죠? 아닌가요? 초기 이 초대 총장은 이제 장외익 선생이 하셨고 네. 두 번째가 이제 허병섭 목사님, 꼬방동네 사람들의 주인공이었던 네. 분이고 제가 이제 세 번째 학교 대표를 맡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정당운동까지 이렇게 뻗어나가시게 됐죠. 네, 그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태 철학자, 생태주의자인데 이런 경우에는 생태 공동체성을 중시하거든요. 근데 자유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장의 파이를 시장자유주의가 키우긴 하지만 사회 양극화도 초래하고 그리고 환경 문제도 초래한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야기되어지는 게 파편합니다. 바로 마이클 샌델이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꼬집고자 했던 것이 자유주의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공동의 선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공동선 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환경 문제나 즉 인간 사회가 환경 자연과 더불어서 공동의 선, 지구적 공동선을 추구해야 되고요. 근데 그거에 앞서서 우리 사회가 피폐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 피폐화된 파편화되어진 이 병리적 현상도 치유가 필요하다. 근데 거기에는 동일한 컨셉과 패러다임이 작동해요. 그래서 정치권을 향해서 이제 정말로 우리 사회 공동의 선을 도모하는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의 질서가 요구된다라고 판단이 돼서 철학자로서 또 과감하게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한국당의 대표도 하시고. 네,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세상을 향해서 철학자는 외치는 역할이니까 그랬었던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세계적인 어떤 환경 운동을 따지면은 어떤 국내 역사가 그래도 한 30여 년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 해외 트렌드에 비해서는 역시 좀 뒤처진 부분도 좀 있지 않나. 그렇죠. 어떻습니까? 비교해 보시면. 일단 해외 환경 운동사를 살펴보면 미래 사회가 어떻게 갈 것인지를 특히 벤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염두에 두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법을 지키는 합법적 환경 운동이 펼쳐졌고요. 대표적으로 시에라 클럽 같은 단체는 1892년에 오래전에 탄생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상황으로는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게 한계가 있다라고 여겨져서 그린피스가 뒤늦은 때 1971년에 탄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을 못 지키는 경우도 있겠더라. 그러나 비합법 시민 불복종 차원에서 환경운동을 펼칠 때 비로소 가능하다. 그래서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1위의 큰 단체로 부각이 되거든요. 엄청나게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운동의 선명성과 운동 방식의 어쨌든 전략의 새로움이 가장 뒤늦게 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 환경단체로 크게 그렇죠? 탄생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환경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벤처 이 사업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초기에는 아주 미미하게 작게 출발할 수 있지만 문명사의 흐름으로 본다면은 정말로 큰 기업으로까지 그게 사회적 기업일 수도 있고 또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문명사회 흐름상 환경운동과 관련된 또 환경과 관련된 기업은 어떻게 보면 큰 빅비즈니스의 기회가 열릴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있다가 이제 전체 토크 할 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래도 이제 그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창업에 대해서 고려할 때 어떤 부분을 좀 고려하면 좋을지. 일단 독일의 경우를 잠깐 살펴봐도 좋을 듯 싶어요. 2011년 3월 11일 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지자 독일에서 4월 달에 현 메르켈 총리가 긴급하게 독일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 위원회가 에너지윤리위원회, 간단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보고서를 내면서 10년 기간 줘서 2021년까지 원전 17기를 완전히 폐쇄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고서를 내면서 거기에 대안을 제시해요. 그 대안이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고 있으니까 에너지를 좀 절약 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에너지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화석 연료와 같이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가 이제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대체될 수밖에 없겠더라. 이 세 가지 점에서 독일은 10년 동안 노력하면 원전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게 가능하겠더라. 그래서 보고서를 낸 거고요. 여기에 총리가 1년 정도 연장을 좀 해달라 해서 2022년까지 원전 폐쇄를 결정해 버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새로운 산업의 지평이 펼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창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전에 준비만 조금만 했었더라면, 그래서 환경과 관련해서 문명사, 사회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예측하고 준비만 했었더라면, 그렇죠? 사실은 산업화의 새로운 영역에서 성공을 거두는 네. 것이 가능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 길로 독일은 가고 있다. 네. 우리도 그런 길을 쫓아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그 삼척에서 원전 그 폐기물 그거에 대해서 주민 투표가 일어나서 80% 이상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원전 시대는 가고 이제 친환경, 대체 에너지가 또 개발돼야 되는 어떤 역사적 전환점에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근데 창업과 관련해서는 뭐 단순히 그렇게 장치 산업과 관련돼서 크게 준비할 것도 있지만 작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주변에 그 환경적 위험 요인이나 먹거리에 노출됨으로써 환경성 질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져 가고 있어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심하게는 암이고, 그다음에 덜한 단계로는 아토피 피부염이고 천식이고, 이런 것 관련해서도 우리의 먹거리를 전환하는 새로운 먹거리 유형의 산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환경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새로운 창업이 어렵지 않게 가능한 건데,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요즘 아마 퇴직하신 분들이 퇴직금 갖고서 음식점들을 이렇게 개업을 하는데 문제의식 없이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만 가면은 워낙 경쟁이 세니까 도태되기 쉽거든요. 그럴 때 환경적 사안을 예를 들어서 염두에 두면서 새로운 예를 들어서 유형의 먹거리, 근데 이게 환경과 관련해서 몸에 좋고, 이런 새로운 지평들이 또 벤처 창업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건 건강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단위와 제약회사가 가겠지만 제약회사는 아주 큰 단위로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작은 유형의 어쨌든 노하우,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특허,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이것도 벤처 창업의 씨앗, 종잣돈을 만드는데 소중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이따 또 종합 토크에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사실 우리 박인혜 대표님은 소비자 녹색 환경 관련된 소비자 시민단체 네, 저는 대표님이시죠? 전통적 소비자 운동 출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적 소비자 운동 출신. 전통 소비자 운동은 시장의 문제, 시장의 공정화, 네. 뭐 이런 부분에서 네. 집중적으로 좀 그 일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박인혜 대표님 간단하게 뭐 인사 말씀이랑 자기 소개 조금만 해주시죠. 네. 예,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우리나라 NGO에서 가장 첫 번째가 저는 소비자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YWCA에서 소비자 운동을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 우리 소비자의 그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 깨끗한 환경에 살 권리가 있어요. 근데 이 권리가 도입된 거는 이제 80년대 후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비자 운동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거래 문제, 뭐 물가 문제, 이런 그 문제를 다루다가 환경도 다루게 돼서, 저는 지금 뒤돌아 생각하니까 한 80년대 중반에 제가 이제 합성세제 적정량 쓰기 운동 뭐 그런 것도 했고요. 그 수은 건전지를 별도로 수거해야 된다 해서 수거통을 들고 뭐 이렇게 백화점에도 다니고 거기 그 시계방 이런 데다가 설치하고 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제 생각에 한 90년대 초 되면서 시민단체, 이제 환경단체들이 많이 이제 나면서 함께 했던 기억들도 납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 줄이기 시민운동, 대시민운동도 했던 적이 있고요. 지금의 그 종량제가 어떻게 보면 그때 저희가 환경, 뭐 시민, 소비자단체가 다 합쳐서
그 연구도 굉장히 한 6개월 넘게 제가 했던 기억이 나고 그렇게 해서 출발됐다. 좀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소비자 운동에서 환경 운동이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의 어떤 뭐 특징은 그 생활 속에서의 실천 이런 운동에 어떤 특징이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YWCA에서 시작하셔가지고 소비자 운동을 하셔서 쭉 가면서 이제 녹색 소비자 연대까지 이렇게 오시게 됐는데 녹색 소비자 연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활동하는지 좀 소개해 그래서 주시죠. 녹색 소비자 연대가 이제 96년에 저희가 이제 녹색 소비자 연대 하니까 그때만 해도 굉장히 낯섰던 이름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때 출범할 때 이렇게 저희가 내건 그 슬로건이랄까요? 푸르른 자연을 우리가 가꾼다. 그리고 또 깨끗한 경제를 우리가 이루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안전한 삶을 가꾸는 그러한 그 목표를 가지고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뭐 녹색이 이제 거의 일반화되고 또 우리 소비자들의 인식도 이제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특히 요즘은 그 녹색 구매, 그 환경 상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또 그게 우리 그린워싱이라 그러는데요. 그 환경 상품으로 위장하는 거죠. 그런 그 상품들까지 나오는데 그런 시장이 이제 이게 문란하다 하는 것도 뭐 우리가 문제 의식을 가지지만 그만큼 제가 볼 때 이제는 우리 기업도 시장도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소비자의 선택이 된다 하는 거를 인식하고 있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녹색 소비자 연대는 어떤 그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이런 캠페인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그린 와싱이라고 하셨는데 환경 제품을 가장한 뭐 그런 상품들이 유통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 위장 제품이라고 지금 이제 거의 친환경 그 위장 제품인데 그 서구에서는 이제 그린 워싱으로 해서 그린 워싱으로 의심이 되는 이런 사례. 그러니까 그 허위 과장 환경적이지도 않는데 그런 표현이라든지 그리고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아주 우리가 기만적 표시라고 하는데요. 그 굉장히 그러니까 반환경적인 요소는 살짝 감추고 친환경적인 것만 또 이렇게 내세운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야, 그거는 뭐 일반 예를 소비자는 들면 모르겠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그 상대방을 비방하는 광고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최고다. 그런 거 환경에도 적용이 됩니다. 뭐 부당한 비교 이런 것들이 어쨌든 소비자한테 선택을 받기 위해서 기업이 환경 친화적인 이런 표시 광고를 하는데 그런 것이 진실되지를 않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제가 보니까 그 열 잘하다가 한둘 못하면 그 시장이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혼탁해 된다고 지금 한참 이 녹색 상품, 녹색 구매에 대한 그 열기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시장을 문란하게 하면 전체의 저는 시장이 그런 말로 이렇게 축소되는 그런 우려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녹색 소비자 연대는 그런 활동들 시장 감시 활동도 하시고 네 실천 운동으로는 저희가 그 일회용품 줄이기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가 소비에 아주 중요한 상품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는 좀 대상을 그 장례식장에서 가면 우리 그 저기 음식 주잖아요. 거의 일회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좀 줄여보자 시작을 저희가 지난해 했고 올해도 이제 대형 병원 예식장과 이렇게 그 뭐 MOU도 맺어서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뭐 숟가락 젓가락 바꾸고 또 국그릇 또 밥그릇 바꾸고 이렇게 조금씩 그렇게 바꿔가는 그런 좀 실천 운동을 하고 있고 지금 커피 우리 여기 이제 커피 집도 있는데 그 일회용 컵을 쓰더라도 이걸 잘 모아서 재활용만 하면 지금 괜찮은 걸로 좀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그냥 갖다 버리기 때문에 그런 쪽에 그 여기 그 안에서 먹을 때는 좀 우리가 다회용 컵이라 그러죠. 그런 데다가
서비스를 좀 해주는 네. 이런 캠페인들을 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이것도 네. 뭐 거의 20여 년 넘게 우리들이 운동을 해 오고 있는데 예. 뭐 한두 해에 걸쳐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유통에서의 좀 식품 폐기물을 줄이자. 생산과 유통.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산물 네. 이런 것들이 먹지도 않고 이제 그냥 그 쓰레기통으로 가는 것이 적게는 한 20%, 한 20에서 30% 된다고 합니다. 생산된 시들어 버리고 농산물이 예, 시들어서 버리고 또 모양이 조금 미비하다, 네, 좀 네. 흠이 난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그 생물체이기 때문에 있지만 맛과 어떤 품질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거 볼 때 그래서 저희가 그 식품 폐기물 줄이기를 네. 지금 그렇게 못난이 그래서 우리가 농산물 먹기 못난이 이것도 농산물 하고요. 먹기. 예. 네. 그리고 뭐 이제 사업 모델로 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그리고 뭐 느낌이? 우리 네. 저 집에서 음식물 남기지만 이거는 뭐 당연한 부분이고 저희가 그 식당 네. 또 대형 식당 이런 데서 또 버리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꾸준히 이제 하고 있는데 실은 저희가 이제 이걸 맛다비라고 맛있게 다 비우는 식당이라고 저희가 뭐 감사 활동을 통해서 네. 선정해서 이제 그 인증 마크를 표시를 하게끔 하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근데 그러면? 맛있게 다 비우는 식당이니까 음식물 쓰레기도 나오는. 줄이고 네. 또 식탁에서도 최소한도 줄이도록 어. 뭐 김치나 이런 거는 좀 따로 해서 저기 그 덜어 먹게 한다든가 아, 그리고 네네네. 남은 것은 싸가지고 가게 한다든가 요즘 또 대형 호텔에 가면 그런가요? 또 싸주지도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네. 지금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한번 청년들이 찾아온 적이 있어요. 네. 이 남은 음식을 싸가는 그 용기 음. 이거를 일본에는 이미 그걸 해서 이제 네. 시중에서 판매가 네. 슈퍼에서도 파는데 이거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식당에 보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캠페인도 쓰고 또 광고도 좀 해갖고 그걸로 조금 수익을 하면서 하면 어떻겠느냐 네네. 하고 청년이 저희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창업 아이템이네요. 네, 창업 아이템인데 환경 관련된 창업 아이템 네. 가지고. 네. 지금 그게 생각이 이제 나는데 네. 아직도 지금 아무튼 고민 검토하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시민 단체가 하고 있는 운동이 어떻게 보면은 운동으로 하면은 또 계속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일들을 다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창업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과 결합하면은 좀 어떻게 좀 시너지 효과가 좀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죠. 어차피 이게 이제 녹색 소비 이게 관련 모든 된 거니까 그 소비에는 이제 생산이 있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위한 그런 시장을 만들고 또 그걸 소비자가 선택할 때 네. 이제 소위 환경 친화적인 그런 시장이 이제 활성화된다 했을 때 아직은 그 환경 시장이 틈새라고도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그 욕구도 아직 소비자의 니즈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청년들 경우는 더 아이디얼한 그런 것도 있으니까 결합을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저희가 그 사회적 기업으로 그 휴대폰 네, 소형 가전을 수거해 오는 거를 네. 하고 있어요. 소비자 예, 연대에서 아직 뭐 저희가 사회적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못 받은 상태인데 사회적 기업을 네, 지향하는 진행을 네, 하는데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다량을 이제 우리가 수거하는 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휴대폰이나 소형 가전. 요즘 그 저기 주택가에도 트럭에 그 마이크 계속 틀어놓고 있어요. 뭐 소형 가전 네, 삽니다, 네, 네, 얼마입니다 이런 데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했어요. 근데 핵심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으로 학교에서 수거를 일시에 해놓으면 이제 수거해가는 쪽, 또는 뭐 공공기관 이런 쪽으로도 또 뭐 나름대로 거기 그 사회공헌 활동으로 네네. 또 그 직원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재활용 뭐 하나의 네. 뭐 영역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이게 사회적 캠페인과 소위 이게 조금 그래도 비즈니스가 함께 가는 형태로 네네. 만들면
이게 좋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저희들은 항상 이게 어떤 그 비즈니스보다는 네. 뭐 그냥 이렇게 사회 운동 활동, 차원, 운동 네. 뭐 이렇게만 하기 때문에 네. 할 때 보면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더 많이 수고할까 방법을 그 마케팅도 좀 고려하고 해야 되는데 네네. 그런 부분이 저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홍보도 그렇고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우리 청년들이 좀 참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재활용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인데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는 이제 주제로 창업을 준비하는 팀이 오늘 우리 나오니까요. 업사이클링,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한번 들으시고 네. 한번 어떤 비즈니스 모델 갖고 있는지 한번 보신 다음에 또 다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새로운 그 어떤 그 벤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이고요. 그래서 그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이제 주제가 업사이클링이기 때문에 업사이클링이라 이제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한번 그 소개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회사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앞에서 그 저 두 분 대표님이 저희 환경 분야의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역사나 이슈를 말씀해 주신 걸 보고 제가 이제 그 어떤 끝단에서 뭔가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많은 노력들 덕분에 저희 지금 우리나라의 그 어떤 분리수거나 이런 재활용률 자체는 84%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그 이제 사람들이 모아서 내놓는 어떤 그 재활용품들은 다시 이제 재가공이 돼서 이렇게 그런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이 되거나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들이 재활용되는 과정에서도 다시 이제 추가적인 에너지나 그런 온실가스 또 탄소 배출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고도 또 그 이렇게 재활용용으로 다시 활용되지 않고 그냥 바로 매립될 수밖에 없는 그런 폐기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업사이클에 대해서는 이제 그 대부분 그 조사를 해보면 업사이클링이 아직 모른다. 이제 최근에 많이 바뀌고 있긴 한데요. 이제 최근 이제 1, 2년 사이에 점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인식이 바뀌고 있지만 아직까지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그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업사이클링을 사실은 그 새롭게 이제 해보고자 하는 젊은 그런 이제 청년 기업들이 많이 있고 또 그렇지만 아직 모르고 있는 그런 그 시민들도 있고 그런 일반인들도 많이 계셔서 그 사이에 갭을 메꿔보자 하는 게 이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시도고요. 상대적으로 보면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 업사이클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이런 업사이클 활동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는데요. 그러니까 뭐 그것이 뭐 이제 그 여러 구미권 국가에서는 리유즈나 리퍼포즈 그다음에 DIY 그런 크래프트 워크 이런 여러 가지 용어로 하는 그런 창조 활동들이 다 그런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는 업사이클 분야에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되다 보니까 좋은 제품도 많이 있고 또 그런 제작자나 이런 활동하는 작가들도 많이 있고 이것들이 이제 자주 판매되는 채널도 다양화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그런 기업들도 출연을 해서 그 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고 그래서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말씀만 드렸는데 이런 어떤 업사이클 제품들의 어떤 실예를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 페트병을 그 많이 페트병을 이용해서 그 이제 그 제조 과정을 간단하게 아주 쉽게 우리가 어떻게 업사이클링을 할 수 있는가를 사례를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그래서 페트병을 간단하게 자르고 몇 번의 이제 그 간단한 가공 작업을 거치고 나면 저렇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 어떤 화병으로 바뀔 수 있는 이런 아주 손쉬운 사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좀 규모가 커 보이죠. 이제 가구를 만든 건데 이거는 낡아서 이제 폐기 처리해야 되는 항공기 부품을 가지고 만든 가구들입니다. 이걸로 이제 실제로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 있고요. 이제 이 항공기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려야 되는 그런 물건인데 그걸 이제 다시 디자인을 입혀서 새로운 가구로 탄생을 시켰고, 그다음에 요거는 그 캔 뚜껑에서 그 꼭지만
우리가 알루미늄 캔에서 꼭지만 떼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가방을 만드는 제품이고, 이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 남미에서 사회적 기업이 이제 이 가방을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렇게 디자인을 통해서 비싼 제품으로 다시 그 재탄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플라스틱 숟가락을 가지고 조명을 만든 제품이고요. 자세히 보시면 이게 이제 하나하나가 플라스틱 숟가락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걸 페트병을 이용해서 이렇게 예술 작품으로 이걸 이제 승화시킨 경우도 있고요. 이건 이제 영국에 있는 유명한 작가가 한 작품입니다. 또 이제 왼쪽만 보시면 그냥 스테인드 글라스로 되어 있는 어떤 조명처럼 보이시지만 확대해서 보면 이게 다 안경들입니다. 전부 안경을 이용해서 만든 그 작품이고요. 또 작품이 아니더라도 공공시설물,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유럽이나 이제 그런 이런 선진국에 오히려 더 많이 사례가 된 예들이 있는 것 같은데, 놀이터를 제작할 때도 새롭게 뭔가 플라스틱 사출물을 이용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어떤 버려진 물건들을 가지고 다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좀 소소한 제품들로 보면 이제 개인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뭐 테니스 공을 이용하거나 아래 넥타이를 이용하거나 오른쪽에 옷걸이를 이용한 여러 가지 이제 소품들 개발도 되고 있습니다. 그 뭐 또 다른 사례로 이제 왼쪽에는 뭐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저런 그런 박스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궁금하시겠지만 가운데 있는 요 그 인형처럼 되어 있는 벽의 장식물이 저게 휴지를 쓰고 난 휴지심으로 만든 작품이고요. 요 아래쪽에 있는 것도 역시 휴지심을 이용한 작품입니다. 그 국내에서도 업사이클 업체들이 현재 한 그 20여 개 지금 기업 형태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새로 업사이클 분야에 도전하겠다고 이제 지금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가 한 60여 개 된다고 지금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해외보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 새로 시작점에 있다라고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이제 요런 저희가 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의 목적은, 그러니까 기존의 디자인이라고, 제가 이제 디자인을 전공했고 디자인 일을 굉장히 했었는데, 디자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산업의 제조를 위해서 뭔가 어떻게 보면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용도로 또는 그렇게 사용이 되는 어떤 수단이었는데, 한편으로는 디자인이 다시 그런 버려지는 물건, 그다음에 우리 주변에 이제 늘어나는 어떤 폐기물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단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그것이 디자인의 형태일 수도 있고 다른 아이디어의 형태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켜서 그런 어떤 제품들이 많이 창의적으로 나타나고 그것들이 이제 다시 사람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그것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제 저희 기업이 이제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는 이제 저런 제품들을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그걸 분석해서 이제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알리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런 제품들을 이제 지금 이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제품들이 해외 쇼핑몰처럼 그런 제품들이 이제 팔릴 수 있는 그런 쇼핑몰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희 회사 소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어떤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에 이제 업사이클링 기업이다라고 해가지고 업사이클링이 뭔지 저도 좀 개인적으로 좀 찾아보는 시간이었었는데, 어떻게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사실 이제 제가 디자인 분야 업무를 이제 사회 활동을 하면서 계속 했었는데, 이제 뭔가 공익적이거나 이런 분야로 디자인이 활용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최근에 어떤 사회 변화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어떤 경쟁보다는 뭔가 다시 상생할 수 있고,
그런 분야의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결국엔 디자인이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기존에 버려지는 물건을 활용하는, 또 이제 그걸 찾아보다 보니 굉장히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거 보니까 그 재료를 구하는 거는 이제 그 재활용 물건들로 다 재료를 구하고, 네. 상품을 만드는 건 사람들이 다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이게 비즈니스가 성공을 하면 고용이 굉장히 많이 창출되겠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사업성은 좀 있을까요? 네. 사실은 그 이제 아직까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업사이클링 제품이 과연 뭐 어떻게 위생적일까, 깨끗할까,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또 업사이클링이 아예 뭔지 아직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런 인식들이 있는데, 사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업사이클 제품이 일반 제품, 또 심지어는 명품 수준으로까지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서 제품이 이제 시장에서 소비자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것도 일종의 그 문화 운동으로, 사실 저희는 업사이클이 이렇게 누군가 큰 제조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시민들이 스스로 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어떤 그 시작점으로 그런 그 사업 기회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우리 이제는 오늘 오셨던 패널들 다 모시고 또 우리 윤철 센터장님 같이 모시고 말씀 같이 나누는 종합 토크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분야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소 이제 굉장히 쉽지 않은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환경은 우리 모두에게 문제지만 그것들을 푸는 것들은 참 관심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굉장히 쇼킹한 어떤 사례가 있었는데요. 미국에 가서 이 맥도날드를 가봤는데요. 그 사람들 분리수거 안 하고 다 버리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가장 선진국 중에 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물질 만능주의가 또 그 나라에서 나왔고, 또 사회적인 책임, 국제적인 책임을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그 나라에서 환경에 대한 문제는 아직도 그들의 생산성을 늦추는 문제로 오히려 터부시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직까지 멀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이 또한 그 대를 잇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환경의 문제를 이제 고도화되면서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좀 다소 늦은 감도 있고, 그렇지만 빨리 모두에게, 우리 사회에 특히나 벤처를 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문제와 또 새로운 가치 창조의 근원으로서 바라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말씀만 연이어서 질문 드리면, 오늘 그 소셜 EQ의 어떤 이 비즈니스 모델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로서? 소셜 EQ는 저희가 이제 어떤 가능성을 보고 인바이트를 한 어떤 벤처 기업이고요. 그렇지만 아직은 멀었다라고 좀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맨날 멀었다고 하시죠? 네네. 이 지금 업사이클링이라는 게 예술가의 예술 작품을 팔아먹는 데서 누구나 업사이클링 전문가, 그다음에 누구나 가정에서 벌어진 물건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퍼블릭한 단계로서의 벤처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 아까 그 우리 사례를 많이 보여주셨던 것들이 사실은 예술가의 영역과 예술가의 작품인 거죠. 좀 근본적으로 묻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캔뚜껑으로 만든 거 외에는 사실은 그 제품들을 그걸 만들기 위해서 캔뚜껑을 모을 수 있는 거 아니고, 또 샹들리제를 만들기 위해서 안경을 그러면 몇 년을 모아야지 그 정도 모아질까라고 하면 그 부분은 제가 이따 박인혜 대표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경 업체에서 사실은 그런 거 아니고, 사실 우리가 그 가장 안 좋은 사례를 보는 환경 업체를 빙자한 어쨌든 숟가락을 일부러 또 다른 소비 주체로서 나서는 그런 업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거에서 예술에서 비즈니스로 넘어가려면 핵심이 뭐냐면, 그 선도적인 예술가가 만들어낸 작품을 파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가정에서 페트병을 이용할 수 있는, 근데 페트병을 자른다고 해서 작품성이 떨어지고 실용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재활용하는 것을 보다 좀 완성도 있게 할 수 있는 보조된 킷을 팔고, 그 가정에서 그런 것들을
주변에서 주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비즈니스의 영역에서 구사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모두가 업사이클링의 파트너 주체로서 참여시킬 수 있는 기폭제 역할로서의 상품과 벤처기업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고민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인재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안경 네. 어떻게 모아야 되죠? 안경 하면 저도 안경이 6개는 되니까 왜냐 계속 눈이 나빠지고 좋아지고 해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 업사이클 보면서 지금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는 그것이 그러니까 소위 일반적인 대중적인 소비와 연결되는 걸 말씀을 하셨지만 전 이걸 보면서 반드시 그렇게 갈 것만은 아니지 않겠냐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뭐 하나의 예술품이든 어떻든 나름대로 그 환경이 집약되고 그것이 주는 메시지의 가치가 굉장히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저런 작품들이 뭐 우리 공공 건물은 물론이고 뭐 요즘 우리 얼마나 건물도 많잖아요. 그럴 때 거기다가 하나 둘이라도 그런 걸 상징적으로 두면 우리 모든 저는 그래서 실은 우리들의 그 마인드 가치가 이 환경적으로 가야만 된다 이런 거 볼 때 그런 게 주는 뭐 교육의 효과라 그럴까요? 홍보의 효과가 크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그 일반 소비자와 녹색 소비자가 좀 뭐가 틀리냐 이런 거를 우리는 많이 얘기를 하는데 원래 이미 이것도 그 이론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일반 소비자는 그냥 나를 생각한다면 이제 녹색 소비자는 우리를 생각하고 그리고 나 개인의 어떤 이익을 한다. 그러니까 그 가장 싸고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요지가 되겠죠. 그러나 좀 더 넓으면 이제 사회적인 가치를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저는 뭐 요즘 그 나눔 소비, 뭐 또 착한 소비, 공정 소비, 뭐 녹색 소비도 저는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또 이게 단기적인 당장의 어떤 편익보다는 좀 더 그 넓은 장기적인 안목, 그 환경과 뭐 하여튼 사람과 환경이 어울려지는 이런 것들. 근데 이것이 뭐 우리 100%가 다 여기 적용될 수는 없다라고 보고요. 저는 우리 전 국민 중에서도 이러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이 우리가 뭐 이렇게 파레토 법칙도 얘기하지만 5% 20% 저는 20%도 아니고 5% 10%만 되더라도 그 파급 영향력은 저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사이클 이렇게 보면서 본 것 같은 것도 있었지만 저런 것들 그리고 뭐 지금 뭐 외국에선 그런 것들 하나 그 갖고 있는 거에 대한 프라이드를 또 갖고 있는 소비자 소비 계층도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그런 계층을 만들 필요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작은 시장의 한 부분이지만 그런 그 가치의 의미를 좀 가져가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보니까 그 업사이클링 작품을 우리 아스피린 센터 이 앞에다가 하나 상징적으로 하나 좀 만들어 놓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안 그래도 우리 그 소셜 이커와 같이 업사이클링 공모전을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터가 나왔고 공모전을 한참 그 응모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이 되면 11월 달에 그 전시회도 하고 시상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같이 그 내용들을 공유하고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기회를 지금 아스피린 센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살짝 홍보했죠. 네. 여기는 아직은 없죠. 네, 이제 앞으로 이제 공모전을 시점으로 해서 아마 이제 아스피린 센터가 이제 업사이클 상품을 또 이렇게 제품을 홍보하는 어떤 좋은 마케팅 플레이스 역할도 해주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우리 한명희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업사이클과 관련돼서 또 해외 트렌드에 보시면은 네, 뭐 일단 그 현대 산업사회 현대인들은 업사이클이 아니라 그 직선형 삶을 살아왔거든요. 자원을 채취해서 생산, 유통, 소비 그리고 이제 폐기 이렇게 해서 문제를 불러일으키는데 이것을 직선형 어쨌든
채취해 갖고서 버리는 쪽이 아니라 순환시키는 사이클. 사실 구태 업을 안 붙여도 되는데, 그래서 뭐 오리지널 사이클이라고 말해도 되는데 업 시킨다. 뭐 좋은 발상이긴 합니다. 그런 선상에서 그 어쨌든 뭐 여러 형태의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분명히 그 함께하는 우리에게 이로운 것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여겨지고요. 그래서 바람직하다. 다만 이제 몇 가지는 검토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네. 한 두 가지 정도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이런 예술가들의 행위가 제품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그 창업하시는 분들이 제품화에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어쨌든 것들을 좀 계속 발굴할 필요가 있겠더라.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절약도 해야 되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효율화도 해야 되거든요. 이 효율화와 관련해서 또 창업할 수 있는 여지가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 석유로 불을 떼서 이 물의 수증기가 터빈을 돌려서 1차 전기를 얻고 빠져나가는 것을 다시 되돌려 갖고 터빈을 두 번째로 돌려서 2차 전기를 얻고 빠져나가는 것으로 또 물을 데펴서 물을 사용하고, 이렇게 되면 원래 사용했던 것보다 2배 이상의 효율화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갖고서 예를 들자면 그 보일러 회사가 그런 컨셉을 끌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보일러 이외에도 우리가 적용해서 제품화할 수 있는 것이 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안경 많이 찾아갖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얘기한 이런 착상 갖고서 자기 생활 속에서 부닥친 문제에 적용을 하면 이런 것도 산업화가 가능하겠다라는 것 하나.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런 사이클 선상의 제품은 우리가 인식을 바꿔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는 이런 것들이 시장에 내놔서 시장에서 구매력 있게 팔릴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라는 것 하나. 그러나 이런 업사이클 되어진 제품은 공동의 선을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받쳐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도태되어야 하는가? 사실은 이 지구적 공동선을 실현하고 사회적 공동선의 차원에서 꼭 필요한 건데, 그런 것들은 그 지역 사회가 그런 제품을 예를 들어 더불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이건 시장하고 또 좀 다른 거거든요. 이런 그 사회 예를 들어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치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럴 때 이런 업사이클 제품을 비롯해서 벤처 창업 청년들이 환경과 관련해서 이런 여지이 풍성하게 열릴 수 있다. 그런 점도 같이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고 여겨집니다. 네. 어떻게 보면 업사이클 자체가 초기 어떤 컨셉 단계이기 때문에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단체와 또 공공부문에서 먼저 어떤 그러한 좀 장을 열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컨셉의 업사이클 또 환경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들이 계속 잉태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을 마련해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어떻게 좀 들으시니까 좀 어떠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그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현재로서는 시장의 정말 초기 단계고, 앞으로 이제 이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 시장으로서, 그러니까 상품화나 이런 것으로서 활성화가 되는 것들도 젊은 청년들이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이제 문화로서, 정책으로서, 또 시민들의 어떤 운동으로서 그걸 좀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이런 대표님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격려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부분, 또 선사장님 이렇게 지원해주시고 하는 것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앞으로 좋은 어떤 선을 그 만들어가면서 또 사회에 기여하고 이런 것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센터장님, 그래서 좀 이제 업사이클의 그 메카로서 아스프린 센터가 좀 기능하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그 소셜 이큐를 좀 선발했던 것은 뭐였냐면, 그런 것들을 좀 최선봉에서 한번 좀 비즈니스화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고요. 또 다양한 그런 시도들을 이 공간에서 좀 해보려고 업사이클링 뭐 이런 공모전도 한번 하면서 그런 분들이 같이 모이기를 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러한 그 환경 분야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시장성이라고 따지면 조금 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민사회단체 또 공공부문의 정책적 뒷받침 이런 게 결부돼서 비즈니스 모델이랑 갈 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에 안착할 수 있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 박인혜 대표 시민 운동과 이런 청년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결합시킬 수 있을까요? 좀 효과적으로. 뭐 사회적 기업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직접 하시는 거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고. 네. 예. 글쎄 저는 이제 그 일단은 이제 저는 소비자 단체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소위 소비자의 선택이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볼 때 지금 이제 청년들 중심으로 이제 새로운 그 업사이클이든 어쨌든 이 환경 친화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나온다 했을 때 분명히 좀 더 초기에는 그거를 그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집단이 있어야 된다고 네,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소비자가 중요하죠. 예. 또 그러려면 뭘 좀 알아야지 또 구매도 해요. 뭐가 뭔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저희들 항상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그 상품의 어떤 환경성이라든지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정보를 탐색하면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우리 소비가 개인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떤 사회적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소비가 된다 하는 그런 그 집단들 우리가 자꾸 만들어가는 게 저는 이제 우리의 그 녹색 소비자 운동이라 저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그런 소비자들이 뭐 몇 %라도 하면 그 시장은 분명히 존재를 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특히 환경 상품, 일반적인 환경 친화적 상품과 달리 지금 이처럼 리사이클 이런 건 굉장히 또한 그 특이한 네. 이런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야 네. 그렇게 해야지. 업사이클. 네, 네. 뭐 하여튼 그 가치를 공유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요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좀 공부도 하고 또 공유도 하고 네네.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 했습니다. 녹색 소비자 연대가 전국으로 조직이 돼 네, 있죠? 저희도 네. 13개 뭐 도시에 예. 하고 있고 어쨌든 그 녹색 소비자 연대는 그 소비자 단체 중에서는 네. 가장 그 녹색 환경이 강하다. 네네. 뭐 그렇게 하고 저희들 그 뭐라 그러죠? 저희 스텝 직원도 물론이지만 또 여기 참여하는 이사위원 네. 그런 볼런티어 그 그룹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진정성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진정하게 이렇게 환경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냐? 네. 저희가 지난해부터 한번 손들고 모아봤는데요. 내부적으로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리스트를 일단 다 받았어요. 뭐 검증까지는 안 해도 198명인가 였어요. 자기가 실천하는 거 몇 가지 이제 해놓으라 해서 네. 이제 그게 진정한 우리 녹색 소비자의 이제 회원이다. 그러면서 그 또 자기 반성 지금 역사가 19년 됐는데 200명이 말이 되느냐 했지만 네, 네. 저는 그게 굉장한 의미도 또 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그 소셜 EQ가 우리 녹색 소비자 연대와 좀 이렇게 손 잡고 우리 그 전국 지부에서 이렇게 좀 업사이클 뭐 홍보 교육도 좀 하고 이러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네. 굉장히 좋은 굉장히 말씀을 굉장히 해주신 것 좋은가요? 같고요. 좋은 저희도 기회죠. 그런 기회가 있다면 뭔가 좀 업사이클 제품을 더 알리고 또 소비자들이 좋은 제품을 그 찾아보실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끝나고 좀 말씀을 좀 나누시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우리 안매 대표님 그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도 뒷받침돼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어떤 부서에서 뒷받침해야 되겠습니까? 환경부에서 뒷받침하나요? 현재는 저 부분별로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려는 노력은 진행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게 그리 실효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 지원이 제대로 되려면은 사회 제도로 고착화가 될 필요가 있고 그러려면은 문제 의식도 강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 우리 정치 가운데 이제 보통 우파 내지는 보수 정치는 그 인간의 이제 자유의 가치에 초점이 많이 맞춰집니다. 물론 탐욕도 많이 깃들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땐 그럴 경우 시장 자유주의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에 모든 걸 맡기자 벤처가 됐든 뭐든 간에 시장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진정한 프로의 링에서 싸움하고 거기서 뭐 떨어지는 것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네, 네. 따라서 벤처 창업에 대해서 시장으로 들어올 경우만 용납이 된다는 입장이고요. 거기에 이제 대비되어지는 저 진보라고 일컬어지는 진영의 정치적 색깔은 기본적으로는 그 이 자유와 대비되어지는 평등의 가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는 그 계획에 의해서 이제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획으로 끌어갈 수는 있겠죠. 정책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억지로. 네. 기본적으로는 평등주의 가치이다 보니까 이 제품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시대적 어쨌든 그 트렌드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것들을 잘 용납하지 않는 또 정책적 분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공공사업의 창업 한계가 같은 있는 경우가 거죠. 네. 사실은 별로 야기되어지지 않는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따라서 이 두 지평을 넘어서서 새로운 지평을 펼칠 때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복지로 제가 비교해서 말을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우파의 복지 정책은 보통 그 선별해서 정 어려운 사람들만 복지 혜택을 조금 주자. 그러려면 세금은 가능한 한 걷지 말자는 거고요. 반면 그 이 진보의 복지 정책은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 복지를 주자. 돈을 세금을 많이 걷자. 이렇게 되어지는. 근데 이런 정도인데 벤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지평을 넘어서 있다는 거예요. 특히 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예를 들자면 아까 언급한 것처럼 어렵사리 환경과 관련해서 벤처 사업의 제품을 만들어냈는데 그 가운데 일부는 시장에서도 통할 정도. 그럼 이제 시장으로 진입해서 시장에서 활성화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고 특히 초기에는 더더군다나 시장 진입이 용이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 시장에 진입 못한다 그래서 그러면 도태시켜 버릴 것인가? 이건 환경 문제를 야기시켜서 어쨌든 지구 공동선에 저해가 되어지는 해악을 끼치는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럴 때 지역 사회가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역 사회가 기금을 만들어서 그런 기업의 경우에는 초기에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자유나 평등의 가치를 넘어서서 그럴 때 프랑스 대혁명의 세 가지 구호 시청자 여러분 기억합니까? 첫째 자유, 둘째 평등, 셋째 뭡니까? 파괴거든요. 그걸 이제 기독교에서는 형제, 바로 우리가 지역사회에 살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형제의 우애의 자세로 그렇죠? 품어줄 때 이것이 지구적 공동선을 위한 환경적 벤처 사업이어서 조금 있으면 시장 진입이 되는데 그 인큐베이터 기간 동안 우리가 보호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게 될 때 경쟁력을 갖춘 그렇죠. 초기 벤처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제도 그리고 정책으로 반영될 때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가 맑아지고 지구도 맑고 깨끗해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컨셉. 어쨌든 이런 정치 제도적 분위기를 만드는데 저 같은 사람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센터장님 여기 노원구랑 이렇게 좀 협력하고 뭐 이렇게 서울시랑도 협력하고 이런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참 감사한 게 이제 서울시가 아스피린 센터라는 것들을 공모를 통해서 허용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시도에 특히나 의미가 있는 게 이 시민사회 단체, 여성단체, 노동단체, 뭐 장애단체 뭐 이렇게 좀 외곽에서 이렇게 노력하셨던 분의 목소리를 우리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데 가만히 놔두면 안 되니까 사실은 저희 같은 창투사, 벤처캐피탈과 그다음에 인큐베이터들이 조금은 같이 노력하자라는 거거든요. 사실 소셜 EQ가 사업성이 안 나는 건 이미 들어온 이상은 저희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노력할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이 허용해 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니까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역할은 좀 더 그런 시도를 효율적이고 상업적인 가치가 있는 시도로 만들어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또 책임감과 그다음에 또 자신감도 좀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 업사이클링 공모 사실 제 작품을 한두 개 저희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홍영곤 대표님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말씀씩 하시고 오늘 토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저는 끝으로는 그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공모전을 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11월 중순까지 아직 작품을 접수받고 있으니까 이걸 보시는 많은 분들이 좀 많은 또 그 참여를 해주셨으면 그랬으면 더 이런 그 업사이클링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디로 접수하나요? 그 아스피린 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네. 내용을 보실 수 있고 네. 아스피린 그 센터 그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담하지만은 세월호 사건이 이렇게 큰 사건으로 비화된 데에는 1차적으로는 선장 선원들의 무책임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럼 무책임은 왜 야기 되느냐면 타율화되어진 어쨌든 분위기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타율화된 분위기를 이제는 자율화로 바꿔야 되겠다. 자율화, 그래서 자율성을 확보하게 될 때 첫째는 책임감을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지려는 경향을 갖는다는 것 하나고, 두 번째는 창의성이 고양된다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들께서 벤처 창업을 준비하실 때 분위기를 자율화의 분위기로 만들어서 자신의 한 일들은 스스로 책임지도록, 그러면서 사회가 받쳐줄 수 있도록, 그러면서 동시에 창의적인 사고로 새로운 지평 열어서 성공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대표님. 네. 네, 저는 소비자의 어떤 선택이 지금 이제 환경 시장을 만든다.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업사이클 시장도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녹색 소비자의 가치, 그런 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늘 하듯이 그 녹색 소비자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 이런 것도 저희가 열심히 또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또 우리 청년 또 업사이클 하는 이런 그 청년 창업하시는 분들하고도 좀 연대를 해서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자리 빛내주신 우리 저 대표님들 감사하고요. 좀 더 노력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업사이클 환경 문제, 사실은 저희가 그 생소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조금만 눈을 돌리면, 또 인터넷 사이트를 조금만 검색해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스타트업 한 기관, 시민단체 한 단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또 스타트업, 벤처 육성 기관, 또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까지 다 함께 결합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신 우리 한명희 대표님, 박인예 대표님, 또 홍영곤 대표님, 그리고 유인철 센터장님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 달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